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저수지 너머의 귀신을 목격했던 괴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덕풍은 낚시에 한참 빠져있을 무렵이었단다. 한밤중에 갑자기 밤낚시가 땡겨서 산속에 있는 어느 저수지를 찾아갔다고 한다. 떡밥 뿌릴 준비를 하는데 건너편 물가에 누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머리 긴 여자가 이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자 여자는 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리가 물에 들어가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첨벙첨벙 물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여자의 모습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큰일 났다 싶어 친구는 허둥지둥 낚싯대를 거두기 시작했다. 정리가 끝난 후 한 번 더 저수지 수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몇 미터 앞 수면에서 검은 게 떠올랐다. 흠뻑 젖은 여자 머리였다. 여자가 저수지 밑을 걸어서 다가왔다는 걸 이해하자마자 친구는 미친 듯 차에 올라탔다. 차에 탄 순간 100m에 걸어오는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친구는 허둥지둥 시동을 걸고 산에서 바로 내려왔다고 한다. 차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질 않아 새벽녘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제 다시는 밤낚시 못 가겠어. 그러면서 진저리를 치더라. 두 번째 이야기. 공사장 아르바이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도로 공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무렵이란다. 공사 현장은 작업 차량 이외에는 차 한 대 지나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자동차 한 대가 현장에 나타났다. 공사장입니다. 나가세요. 라고 주의를 줬지만 운전자는 들은 채 만체였다. 차는 공사장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린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고 큼지막한 마대 자루를 꺼냈다. 자루 밖으로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팔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난데없이 보게 된 기묘한 광경에 다들 뭘 어떻게 할지조차 모른 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바닥에 난 구멍에 자루를 던져넣고는 흙으로 묻어버렸다. 자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남자는 안심했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제야 누군가 경찰 불러 하고 소리를 쳤다. 대낮에 나타난 대담한 시체 유기범은 목격자가 많았던 덕에 곧 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범인은 이렇게 말했단다. 죽인 여자를 묻으려고 산에 들어갔는데 마침 공사장에 아무도 없고 적당한 구멍도 있길래 딱이다 싶어 묻으려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범인에게는 죽은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단다. 당시 공사 현장에 10명 넘는 인부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줘도 믿지를 않았다니. 하지만 그 사람들 전부가 시체 유기 범행을 목격했다는 걸 알려줬더니 그제야 애연실색했다나. 세 번째 이야기. 살아나는 시체.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의 고향에서는 요 얼마 전까지도 산등성이 작은 들판에서 화장을 치렀다고 한다.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 죽은 사람이 나오면 마을 안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먼저 화장을 해서 시체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다. 화장을 하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닫고 금기를 피하려 했었다. 그 산에는 사악한 무언가가 있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시체에 들어간 알디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 홀리는 것은 사람 시체뿐이었다고 한다. 시체가 마을로 비집고 들어와 괴성을 지르는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다. 소중한 가족의 시체가 귀신 들려 뛰어다니는 걸 봐야 하는 가족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그렇기에 시체는 꼭 재로 만들어 귀신이 씌지 않게 만든 뒤 매장했던 것이다. 허나 종종 나타지 않은 시체가 마을로 뛰어오곤 했다고 한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화장을 할 때면 5명이 주위를 둘러싸고 지켰다고 한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망자를 다시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싹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허나 커다란 시에 합병된 후부터는 도로도 뚫리고 공용 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시체가 되살아날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닌 쇼와 초기 시대 일이란다. 네 번째 이야기. 의경 근무할 때의 실화괴담. 의경들은 가끔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원을 나가 특히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의경들은 군이나 면단위 등 홍천, 인제, 영월 등등 작은 소도시들로 2~3명씩 짝을 지어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그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거지.
당시 상경쯤 됐던 나는 후임 한 명과 홍천으로 3주 정도 파견을 가게 됐어. 근무는 교통지원이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지. 낮에는 직원분들과 함께 순찰차 타고 순찰, 가끔 사거리에 내려서 딱지도 끊고, 야간에는 음주 단속 뭐 이 정도가 주 업무였어. 그렇게 지원 근무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 가끔 어머니랑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도 안부 전화를 했었어.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고 위험한 근무는 좀 피하라고 하시더라고. 항상 차 조심 길 조심 얘기하시니 뭐 그러려니 넘겼던 것 같아. 그렇게 여느 때처럼 하루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녁쯤 직원이 음주 단속을 나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음주 단속을 나갔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통 시내나 가로등이 밝은 곳에서 하거든. 그날따라 이 직원이 뭘 잘못 먹었는지 44번 국도로 가자고 하더라고. 홍천 44번 국도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고속도로만큼 잘 뚫린 도로인데 이름 때문이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꽤 많이 나오고 암튼 느낌이 별로인 도로야. 직원이 가자는데 의경이 어쩔 수 있나. 따랐지. 근데 이건 뭐 나를 잡았는지. 보통 큰 도로에 합류하는 도로들은 내려오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다르잖아.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하겠단 거야. 가로등도 없는데. 더구나 올라가는 길에 후임. 내려오는 길에 나 이렇게 단속하고 순찰차는 우리 둘 중간쯤. 단순하게 얘기하면 깜깜한 농촌길에 나와 후임 거리 100m 정도. 그리고 중간 지점에 순찰차 이렇게 배치가 돼서 단속을 시작했지. 그쯤 되니 아침에 어머니랑 통화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암튼 캄캄한 여름밤 암흑천지도로 위에 반딧봉 그거 하나 들고 서 있으려니 불안하더라. 그날따라 반딧봉도 건전지가 다 됐는지 흐릿한 게 지나가는 큰 차들이 잘 안 보였는지 거의 내 앞에다 와서야 속도를 줄이는 게 위험하단 생각도 들었어.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저 멀리서 흰색 카렌스가 한 대 오는데 차 안에 푸른색 네온이 켜져 있는 거야.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를 세웠지. 실례하겠습니다. X경찰서 교통계 의경 아무개입니다. 후하고 불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던지고 감지기를 내밀었지. 보통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불어서 소리 안 나면 그냥 보내거든. 근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뒷좌석에 눈이 가더라고. 뒷좌석에 할아버지 한 분과 간난의 길을 안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건 보는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알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내가 그분들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들 고개가 내 쪽을 향해 있어도 초점이 없어서 눈을 맞출 수가 없고 피부는 푸른색 네온에 반사돼서 완적 백색. 감지기를 보는 23초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털은 다 곤두서고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 그 상태로 한 3초 정도는 굳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어. 돌아서 순찰차로 뛸까? 아님 그냥 태어난 척 보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혼자 서서 식은땀을 흘리는 중에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 그제야 멈춰있던 숨이 쉬워지고 정말 살았다 다행이다란 생각만 들더라고. 그러면서 출발하는 차 뒷좌석을 봤는데 흔한 무서운 이야기처럼 진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내 친구들은 이 얘기를 해주면 밑에 떨어진 걸 주우려고 숙였겠지. 신발 신느라 그랬겠지. 뭐 그런 얘기들은 하는데 내가 본 건 그냥 한눈에 봐도 운전자만 있는 빈 차였어.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어두운 곳에 서 있으려니 찰나의 순간에 스쳤던 그 두 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죽겠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순찰차로 갔지. 그리고 사정을 얘기했어. 오전에 어머니랑 통화하던 중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셨고 반딧봉도 흐려서 차들이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자리를 옮기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흔쾌히 그럼 철수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오는 중에 내가 헛걸 본 것 같다고 직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했지. 그때 그 직원이 우리를 겁주려고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진짜 세상 진지한 얼굴로 인상차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줬더니 44번 국도 중에서도 우리가 단속했던 장소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꽤 나는데 내가 본 그분들이 그 근처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더라. 원래 교통사고나 급작스런 죽음을 당하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장소를 맴돈다고 하잖아. 내 생각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 5번째 이야기.
강원도 어느 여고의 괴담. 대학교 처음 입학하고 나서 MT였던가요. 술을 진탕 나게 먹이시는 교수님을 피해 저는 시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술 먹기 싫은 분들의 피난처가 맞는 표현이지만요. 아직 새내기였던 저는 친한 동기라 선배도 없고 외국인 유학생들로 바글바글했던 그 방에서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친한 동기의 누나가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면식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통성명을 한 후에 심심하니 무서운 얘기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녀가 자신의 모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 그녀는 자신이 귀신을 자주 보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자주 보는데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도 많지만 대부분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더군요. 경비 아저씨처럼 모범 중에 받을 리 없는 전화를 받거나 경비 초소에서 경비 아저씨처럼 서 있는다거나 비 오는 날 복도를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귀신이더라 하는 것들요. 볼 때는 모르지만 보고 나서 조금 뒤에 현타가 온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학교에 놔둔 물건을 찾으러 왔더랬죠. 친구만 들어가고 자신은 친구가 무서울까봐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그녀는 친구에게 어디쯤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어디야? 나 3층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어. H여고 3층에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뭐? 3층엔 전신 거울 없. 그녀는 무심결에 전신 거울이 없다는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현타가 온 친구는 미친 듯이 그곳을 뛰어내려왔답니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뛰는 소리가 났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더래요.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와 만나 안정을 찾고 정문으로 나와 그녀를 만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문까지 바래다주고 자기는 혼자 정문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동기 누나는 하나를 더 깨달았는데 그날 경비 아저씨가 아파서 병가를 낸 날이었던 거죠. 평소 경비 아저씨와 친했던 그녀였기에 틀릴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친구를 정문까지 바래다준 경비 아저씨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2. H여고는 구관과 신관이 있다고 합니다. 구관과 신관이 공중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잠가두기 때문에 절대로 평소에 열리지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구관을 철거하게 되어서 그 철문을 개봉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라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H여고에는 기숙사가 있다는 거려. 기숙사생들은 구관이 철거되기 전에 들어가 볼 심산으로 건물에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철문을 열어버린 거죠. 문제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구관 쪽 건물과 가까운 기숙사 방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밤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방학 중인 학교에서 한밤중에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던가 전기 배선을 뜯어 불이 켜질 리 없던 구간에서 나온 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많은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믿지는 않지만 장소도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가끔 그곳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일들, 자주 있었던 일들을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플래시백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의 해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들은 이야기였기에 위의 이야기를 말했더니 그녀는 그런 추억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간에 있던 무언가가 신관으로 옮겨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나중에 강원도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께 H여고에 관해서 여쭤보니 바로 그 무덤 위에 지은 학교. 나 아는 선생도 거기 있어 하시면서 오늘 떼시더군요. 진이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퇴하신 지가 좀 되신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그 무언가를 자신이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그녀는 친구가 늦게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직접 잠긴 유리문을 열어주시고 로비를 통과해 한참 층계를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등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 뭔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치 아주 빠르게 마루 장판을 두들기는 소리 같더래요. 아니면 누가 계단을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 같더랍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녀는 계단 층계에서 잠깐 멈췄는데 그때 벼락이 딱 쳤더랍니다. 벼락의 빛이 비친 벽에 그것이 그림자로 보였는데 생김새가 마치 감자 같은 거대하고 쭈글쭈글한 구체에 눈썹과 코와 입이 달렸고 몸에는 수많은 팔다리들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에 있는 손가락과 발들이 땅에 끌려서 더더다 하는 소리가 났던 거였죠. 도저히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을 몰골에 그녀는 뒤돌아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누나가 산에 살아서 되게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계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따라오더래요. 계단 위에서 계속 다더다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게 그림자로 보이길래 로비까지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신 곳으로 나와서요. 안도감이 들더래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뭐 본 거 없냐고 자신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지금 2층, 3층, 4층에서 왜 다 전화로 자기를 부르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녀의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어쨌건 학교 전체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말해준 것이 생각해보니까 거울 귀신 때도 계단 내려올 때 그런 소리 났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깨달았습니다. 설마 기숙사 애들이 사람 소리 때문에 잠 못 잔 건 우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통나무.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속학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체록하러 돌아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요괴에 관한 이야기나 괴담 같은 것도 소중한 자료로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대개 시골 어르신들께 혹시 무서운 이야기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오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다만 그래놓고 이야기를 얻어듣노라면 이야기하는 분은 무섭다고 안 느끼지만 실상은 무서운 이야기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잊어먹었지만 선배가 어느 산에서 숙부의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 말이야. 어느 오두막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오. 이런 곳에 오두막이 있었나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리니까 웬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더라고. 선배는 산할머니 요괴 이야기인가 싶어 잠자코 들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데 말이지. 그 할머니가 표고버섯 양식장에 있는 통나무 같은 거에 밥을 먹이고 있더라니까. 통나무 위에 입이 뚫려 있어서 쩝쩝대며 밥을 먹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오싹해진 선배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침에 그냥 돌아왔어. 라고 말할 뿐이었답니다. 7번째 이야기,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 부유하지 못한 주택가에 젊은 부부가 살았다. 부부에게는 6살과 5살짜리 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녀오고 나면 딱히 놀러갈 곳이 없어 집 앞 도로가에서 놀곤 했다.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나 공원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한 도로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내심 불안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을 불려와서 돌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항상 야근하느라 너무나 바쁜데 아내는 몸이 약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라고 당부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다. 밤 9시를 지날 무렵 아내는 방에 누워있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두 아이는 또래 친구들이 집에 가고 난 늦은 시간까지 도로가에서 놀고 있던 날이었다. 남편은 그 무렵 퇴근해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집 근처에 다다라 집이 보일 무렵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듯 심하게 비틀거리는 차가 불안하게 인도와 차도를 조금씩 오가며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 순간 쾅 하고 무언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술 취한 차 주인이 무언가를 들이받은 것이다. 차 주인은 짧은 순간에 빠르게 정신이 들었는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자신이 친 것을 보았다. 그는 경악한 얼굴이었다. 그리 가깝지 않은 곳이었지만 남편은 그 표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는데 술 취한 차 주인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차를 몰아 서둘러 떠나버렸다.
남편은 그곳이 자기 아이들이 자주 놀던 곳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혹시, 설마, 온갖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가득 메웠다. 남편은 공포감에 질려 차를 가까운 곳에 세우고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곳에 다다라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 둘이 쓰러져 있었는데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남편은 자기 아들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은 아이들을 부여잡고 흐느꼈다. 결국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부부는 슬프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뺑소니는 잡히지 않았다. 그 찢어 죽일 뺑소니는 며칠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장례를 끝마치고 오는 길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그날 밤 아내는 잠결에 둘째 아이가 울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아이의 처량한 울음소리에 늦은 낮잠에서 깬 아내는 시계를 보고 그 시간까지 애들을 방치하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 밖의 아이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시준아 왜 그러니? 또 형이 때렸어? 엄마가 문 여는 비밀번호 알려줬잖니? 그걸로 열고 들어오면 될걸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거실을 지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울음소리는 그치고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똑같은 울음소리가 이번에는 거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가 그새 들어왔을 리가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무도 없었다는 걸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갈수록 거세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평소처럼 형과 싸우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훨씬 처량하고 구슬픈 느낌이었다. 그 느낌에 아내마저 가슴이 아려오고 슬퍼오기 시작했다. 시준아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아이들이 자는 방문이 휙 하고 열렸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소리가 그 방문 안으로 건너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섬뜩하고도 불길한 예감이 든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이닥쳐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이들의 사고 소식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의 원혼이 들어온 게 틀림없어요. 아내는 장례 와중에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소리는 작아졌지만 마치 나를 두고 가지 말라는 듯 애원하는 듯 사람 마음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흐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때 넋 놓고 3시간이나 멍하게 그 방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방 문을 열고 나니 남편도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마치 방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시진이니? 민준이 형은 어딨어? 대답 좀 해보렴. 그러나 울음소리는 답이 없었다. 문득 아이의 천진한 모습이 떠오른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슬퍼졌다. 부부는 아이들 생각에 다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다음날 남편은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이 있는 집에 아내를 혼자 두고 출근하기가 내키질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은 하러 가야 할 노릇이었다. 여보, 아이들이 그리워도 너무 그 방에 오래 있지 마요. 우리라도 꿋꿋하게 다시 살아나가야 할 것 아냐. 너무 슬퍼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아내는 매일 그 방에 앉아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멍하게 듣고만 있었다. 청소든 빨래든 모든 집안일은 잊은 채 멍하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 방에 대한 아내의 집착은 심해져서 어느 날은 벽에 기대고 앉아 입을 해벌리고 반쯤 웃음기를 띤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그야말로 끌고 나와야 할 지경이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안 그래도 허약한 몸은 더욱 약해져만 갔다.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본인도 아이들이 미치도록 그리웠지만 이제 그 소리를 저승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수송은 끝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데려와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아내는 고집을 피워 그 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아 남편 홀로 데려온 참이었다. 무당은 그 방문 앞에 서더니 침착한 표정을 잃고 대뜸 놀라서 물러섰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호통을 쳤다. 자네, 여태까지 뭘 한 건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의 광경은 참혹했다. 아내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풀린 눈으로 멍하게 앉아 이죽기죽 웃고 있었는데
팔과 다리가 현실에선 불가능한 각도로 제멋대로 꺾여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광경 속에서도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여보. 어허. 함부로 들어가선 안 돼. 무당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남편을 가로막아다. 무당은 방 안 한가운데 허공을 보고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몇 살이야? 놀랍게도 그 이전의 남편과 아내의 물음엔 아무 대꾸조차 없던 그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 후는 5살. 마치 아이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 부부 자식이 아닌 거 모를 줄 알아? 무당이 외쳤다. 그러자 잠시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잠시 뒤 갑자기 바닥에 멍하게 희죽희죽 웃으며 앉아있던 아내가 몸을 일으켜 무당과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곤 방금 전까지 흐느껴 문득 갈라진 목소리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지더니 마치 남자 목소리처럼 굵어졌다. 들켰네. 며칠만 더 있었다면 이 여자도 데려갈 수 있었는데